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비 씨,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로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어때요? 테스트요? 갑자기 긴장되는데? 무슨 그래요? 테스트죠? 자, 화면에 나오는 문항을 보고 해당되는 걸 체크해 주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10가지 문항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된다 하면 도파민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솔비 씨, 몇 개나 해당됐어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4개나 나왔어요. 그래도 중독은 피한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온라인에서 도파민 중독 테스트를 해보는 게 대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재미삼아 한두 번 해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사회가 도파민에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설레고 떨리고 도파민이 뿜뿜 분출되는 상태입니다. 빨리 시작해주세요. (21세기) 인류 문명은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독은 우리의 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즉각적인 보상에 집착하게 하여 우리 삶을 황폐하게 합니다. 쇼핑, 음식, 스마트폰, 마약, 도박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중독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중독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중독의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정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과 관련된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서경현입니다. 저는 중독하고 관련해서 한 25년간 연구를 해왔고요. 지금은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 떠들썩했죠.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마 유사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먹고 이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저도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한 축제에서 40대 남성분이 젤리를 무료로 나눠줬대요. 네. 근데 그 젤리를 먹은 사람들이 신체 이상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긴급 이송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젤리 안에는 마약 성분이죠. 칸나비노이드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각박한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음료에 실제로 어떤 마약 성분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금년 4월에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뭐 힘을 돋구고 잠을 안 오게 하고 네.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이런 명분으로 남보는 사람이 나눠준 그 음료를 마시는 학생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솔깃하거든요. 그게 놀랍게도 그 안에 이제 메스암페타민이라든지 엑스타시 같은 이런 중독성 마약류가 들어 있었던 게 사회적 문제가 됐던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잠이 좀 안 오고 그런 효과는 있지만 농도가 심해지면 중독으로 빠지면서 환각작용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위험한 양배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같은 데 보면 범죄 집단이나 또는 무슨 유흥업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돌고 같은 마약이 학원가에 나타났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버젓이 나타나다니 진짜 맞아. 말이 안 되는 우리 것 같아요. 일상에 매우 가까이 깊숙이 침투한 그 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저도 모르게 노출되는 아주 소량의 마약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마약은 그만큼 강력하고요. 적은 양일지라도 우리 몸에 한 번 들어오게 되면 우리 뇌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찾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됩니다. 예. 그래서 마약은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 중독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켄싱턴시에는 좀비 거리로 불리는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서 교수님, 이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 마약성 진통제 아니면 펜타닐에 중독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같이 친구들끼리 마약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마약을 하는 주사 바늘을 공유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에이즈, 뭐 C형 간염, B형 간염 이런 거에 이제 감염될 수가 있죠. 사실 이런 사람들을 뭐 우리나라처럼 체포해서 교정시설에 교도소에 이렇게 가둬놓고 할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많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하네요. 적어도 이 주사 바늘 이 공유해서 질병 감염병들이 이렇게 옮기지 않도록 정도만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데가 참 이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도 지금 마약 청정국이라 그러지만 만약에 오래 지나서 이 정도 될까 봐 참 겁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2차 감염이라도 막아보자 하는 이 입장이 참 슬프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마약하면 우리나라는 청정국이다, 우리와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 그 통계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한 2013년도 정도만 하더라도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는 사람들 수가 한 5천 명 정도 됐어요. 근데 한 작년 2022년에는 한 12,000명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그렇게 늘어났고요. 또 올해 그러니까 23년도 8월까지 청소년들 특히 이제 계속 증가하면서 고령층이나 청소년들이 늘어난 게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올 8월까지 청소년들 검거된 청소년이 659명이에요. 이러면 작년보다 22년보다 한 배로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마약은 이 음지에서 몰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거된 비율이 이 정도 600몇 명이 넘는다라는 건 숨어있는. 뭐 실제로 숨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한 10,000명 정도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 마약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정말 암울한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10,000명 넘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니 정말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22년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증가세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SNS나 뭐 인터넷 이런 부분들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진입하는 장벽이 굉장히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유학생들 뭐 청소년기에 벌써 유학을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마약을 사용하고 했던 학생들이 귀국을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약 이제 수요자가 되니까 그 증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뭐 청소년이 20, 30대도 뭐 파티룸 아니 클럽에서 이게 뭐 이제 술 마시고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 마약을 놀이처럼 같이 한다는 거. 이게 이제 꽤 문제가 되고 있죠. 어떻게 그걸 놀이처럼 하죠? 그러게요. 뭔가 쉽게 구할 수 있어진 그게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또 뭐 집중이 잘 되는 약, 이제 공부할 때 또는 다이어트, 살 빠지는 약 이런 식으로 마약 물질이 약으로 둔갑을 해서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김 교수님, 이런 약들 전문가 처방 없이 받으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살 빠진 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식욕을 줄여주고 또 뭐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밥을 적게 먹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약들이 많은데 일부 약들 중에는 이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약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우리 나비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비약이요? 네. 이게 디에타민이라는 이런 약물이 모양이 꼭 나비처럼 생겼다 그래서 나비약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보면 펜터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제 암페타민 계열로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향전신성 약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만 16세 이하에는 이제 사용을 금지 이렇게 돼 있고 적당한 시간 조절 꼭 지켜줘야 되는 약인데 이것들이 이제 잘못되면 부작용이 좀 심합니다. 이 펜터민이라는 게 원래가 우리 몸에서
노에피네프린을 양을 증가시켜줘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긴장 상태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약이 우리 몸을 스트레스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은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우울감도 생기고. 그게 이제 과하면 그렇게 되죠. 그렇죠. 잠도 안 오고 맥박수도 빨라지면서 불안하고 네. 우울감까지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심하면은 환각도 보면서 굉장히 그 중독성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죠. 다이어트는 약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예, 그러니까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약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되게 텐션이 업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을 강화시키는 거네요. 아니 일시적으로는 마약은 당연히 기분을 좋게 하죠. 일시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것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마약이 중단되었을 때 오는 이제 그 낙차가 더 커지면서 그게 굉장히 우울감을 불어일으키게 되니까 또 마약을 찾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의존성도 있고. 물론이죠. 그러네. 예. 의존성이 커지고 점점 약을 찾게 되는 내성도 증가하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식욕 억제제에 굳이 이런 성분이 필요한가요? 식욕 억제제는요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고요. 큰 마켓이잖아요. 그쵸. 누구나 살을 빼고 싶은 욕망이 그쵸. 다들 있는데 그 욕구가 자연 상태로 있죠. 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약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쉬운 길을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약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효약 같은 게 아직 없고 그런 좀 부작용이 있는 그런 약들이 좀 나와 있고요. 앞으로 뭐 연구에 따라서는 더 좋은 약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지정한 마약 청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는 이 주변에서 정말 손쉽게 가까이에서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집중력 높이는 약, 살 빠지는 약,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바들이 높은 집중력이나 날씬한 몸매, 튼튼한 몸 같은 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더 갈망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씁쓸합니다. 이 마약하면 한 번 손을 대고 나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중독하면 대표적인 게 마약이기는 하지만 주변을 잘 살펴보면 수많은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중독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서 교수님 설명 부탁드려요. 중독을 쉽게 이제 설명하면 우리 뇌의 이 보상회로 시스템 이것과 연결된 어떤 학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계기가 되는 이제 행동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계기가 있을 거고 보상이 따라오게 되면 보상을 주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계기에 대한 단서라고 구조인 그런데 이 단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아주 작은 단서에 의해서도 그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두려워하는 중독은 이 뇌의 이 쾌감 중추하고 관련이 있어요. 쾌락 중추라고도 불리우는데요. 1954년 캐나다 맥길 대학에 제임스 올즈라고 하는 분하고 피터 밀러라는 분이 이 쾌락 중추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이건 뭐 의도된 건 아니었고요. 이 뇌에 이제 특정한 부분을 자극하면 어떤 행동이 나올까를 이렇게 조금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특정 영역을 자극했더니 그 자극했던 장소로 계속 쥐가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그쪽 가서 얘가 뭔가를 그 자극을 추구한다 생각해서 이 쥐들이 그쪽을 자극하는 레바를 이렇게 누를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밥 먹는 것도 있고 밥 먹는 행복감 같은 경우도 느끼지 못하면서 계속 눌렀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약이나 이런 물질들은 정말 좀 이 즉각적으로 이 쾌감을 느끼게 되고 이 쾌락 중추 같은 경우들을 자극해서 또 이제 이완감도 더 느끼게 하니까 이런 보상 회로 시스템이 뇌에서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그런 행동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 반복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 속에 쾌감 중추와 연관이 강하겠군요. 그렇죠. 예. 그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파민이 중독과 관련된 호르몬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도파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뇌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하고요. 그중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은 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도파민이 이제 적절히 분비되면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면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하게 하는 중요한 물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일을 통해서 오는 만족감, 또 행복감이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약이 들어오게 되면 도파민을 우리가 평상시에 분비되는 수준보다 훨씬 많이 일시적으로 분비시키고 고갈시켜서 결과적으로는 도파민의 이제 그것이 균형을 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뇌가 이제 손상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도파민이 적절할 때 나와주고 들어가고 반복을 해야 되는데 도파민이 한꺼번에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막 이렇게 되니까 불균형 상태가 유지되면서 뇌가 이제 점점 중독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중독 현상을 가리켜서 흔히 뭐 도파민 중독이다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파민 자체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뇌가 중독 과정에 도파민이 관여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중에서도 아주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이 보상회로에서 이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죠. 그래서 흔히 이제 도박 아니면 뭐 쇼핑, 뭐 쇼핑에서 아주 정말 득템했다든지 이럴 때 느끼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 도파민에 중독됐다기보다 도파민을 많이 분비시키는 행동에 중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뭐 적절한 표현이긴 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평소에 나는 어떤 행위에 중독에 조금 가까이 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동물 모델 연구를 통해서 중독이 일어나는 뇌의 기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혜린 씨, 지금부터 재미난 게임을 해볼게요. 게임이요? 여기 있는 사탕이 어디 있는지 맞추시면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해볼게요. 제가 동체 시력하는 만큼은 자신 있어요. 여기요. 아니네. 한 번만 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혜린 씨, 지금 촬영 가야 돼가지고요. 지금 촬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이거 끝장을 봐야겠거든요. 제발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혜린 씨처럼 도박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연구하는 분이 계세요. 도박이라니요. 시청자분들 오해하시겠어요. 그럼 일단 찾아뵙고 저희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봅시다. 안녕하세요. 이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연구하는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혹시? 네, 제가 김정우 교수입니다. 아, 중독 연구의 대가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 PD님이 이 게임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해볼게요 했는데 중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이거 사탕 찾는 게임 가지고 네, 도박 네. 중독이라는 건 좀 과하신 것 같고, 그 자체가 우선 유인성이 있죠, 굉장히. 한탕 해보고 싶은, 그리고 어떤 그 돈을 딸 때 가지고 나왔으면 막 뭐가 탁 떨어질 때 그 대상이 주는 유혹이 크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기질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어떤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결합을 했을 때 중독으로 갈 수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사행성 게임이라든지 또는 이런 쇼핑 중독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네네. 요즘 스마트폰도 심지어는 이런 것들은 주로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행위 중독 이렇게 불러요. 행위 중독이요? 사람이 하는 어떤 특정한 행위가 그것이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서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원리를 찾고 병원에 이제 임상에 적용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동물이 도박에 빠질 수가 있나요? 동물도요, 지능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할 수가 있다. 챔버에 동물을 집어넣고 왼쪽에 보면은 설탕 먹이가 나오는 통이 있고요. 오른쪽이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다른 데는 다 깜깜하게 가리고 창문 4개를 딱 만들어줘요. 노즈 포크, 코로 딱 건드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어느 거를 타치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1번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누르면 펠릿이 한 번 나와요. 근데 확률이 이거 이긴다는 말이 로스트는 진다는 거예요. 90%라는 얘기니까 10번 누르면 쥐가 10번 누르면 9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하죠. 엄청 많은 건데요? 실수할 일이 없죠. 어쨌든 한 번 안 나와요. 근데 피포를 봤어요. 피포. 4개가 떨어집니다. 우르르 떨어지는데 대신 10번에 4번밖에 안 나와요. 1번은요. 10번 눌렀을 때 한 번 안 나오는데 그 대신 5초 동안 불이
게임이 정지돼. 5초면 짧은데요? 그러니까 뭐 할만하죠. 네. 그런데 피포를 보세요. 피포는 10번 중에 6번 꽝입니다. 근데 단순히 먹이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당 40초씩 게임이 정지됩니다. 40초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쥐들한테.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초이스를 놓고 쥐들이 눌러보다가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프리 초이스를 줍니다. 완전히 네가 좋아하는 거 골라봐. 그럼 쥐들이 어느 거 누르면 어떤 날 걸 알고 있죠. 그럼 이제 뭘 누를지 자기 선택하는 거예요. 저 생각을 하는 게 신기해요. 고민하죠? 뭐 할지? 2개 먹었어요, 지금. 아, 지금 보셨어요? 네. 네. 로스트라 나왔습니다. 지금은 게임 정지가 됩니다. 지금 굉장히 안절부절한 모습이 보이죠? 안 나오니까. 네, 그리고 망설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안 가잖아요, 푸드 매거진. 결과가 궁금한데요. 네. 혜빈 씨 같으면은 당연히 2번을 누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쥐들도 물론 2번을 누르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어요. 리스크 어버스 그룹은 어때요? 4개의 초이스 중에서 P2를 압도적으로 선택하죠. 세션이 진행될 때마다 초반에는 40%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압도적으로 80%까지 뛰어오르죠.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압도적으로 P2를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버스 그룹은. 반면 동일한 훈련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C킹으로 분리되는 그룹은 어때요? 봐요. 60% 기준수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대신 P3와 P4 같은 것들이 증가되는 모양을 보여줘요.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이는 것이 두 그룹의 가장 큰 차이죠. 근데 이렇게 도박에 빠진 쥐, 치료는 어떻게 됐나요? 이 쥐들이 이제 도박에 빠졌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직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본 것은 도박성 게임을 통해 훈련을 시킨 다음 쥐들의 기질을 분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위험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 쥐들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죠. 이런 쥐들을 그러면 어떤 자극을 줘가지고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이 일종의 치료의 하나의 단서가 되겠죠. 그래서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거꾸로 어떤 그걸 역으로 자극을 줘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 연구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니까 교수님도 중독이신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 바로 연구 중독이요. 아, 네. 글쎄요, 제가 뭐 연구 중독인 것까지는 모르겠고 중독이란 말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앞에 연구가 들어가니까 뭐 나쁘지 않네요. 그럼요. 이 중독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계신 거니까요. 네. 전 교수님의 연구 중독 찬성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쥐가 도박성 게임을 하게 되고 심지어 중독까지 되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인간은 자제를 할 수 있는 의지, 자제력이 있잖아요. 그럼 동물이랑 인간을 비교했을 때 동물이 좀 더 취약한 편인가요? 중독에? 꼭 그렇게 뭐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물은 어느 정도 제한된 공간에서 우리가 연구자가 어떤 설정된 어떤 틀 속에 넣고 우리가 중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거고 자유로운 상태로 내버려 두면 동물들이 그 중독에 빠지는 예는 거의 없죠. 사람들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유혹에 약하고 중독에 취약한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게임이나 도박 같은 반복적인 그 중독 행동을 하면 뇌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중독이 되면 뇌는 계속 우리의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우리 몸의 기관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걸 우리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변하는 거죠. 변할 수 환경에 있다. 적응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이 계속 들어오거나 중독된 상태가 되면 뇌는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 적응을 하려고 그러죠. 특히 이제 그 뇌의 여러 부위 중에서도 전전두엽이라고 있습니다. 이 우리 그 이마의 뒷부분에 있는 뇌 영역인데요.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하는 의사결정이 중요한 부위인데 특히 중독 환자들은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죠. 그 얘기는 의사결정에 장애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상인 같은 하지 않을 행동을 그냥 판단력 하는군요. 흐려져서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마약을 뭐 약물을 오래 하거나 뭐 중독 상태가 되면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이제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억력 감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인지 기능 저하가 또 수반되죠. 예.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 사례가 있을까요?
그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 22명을 포함해서 한 48명의 뇌 MRI 영상을 촬영해 봤어요. 그랬더니 뇌의 이제 특정한 부위의 활성화가 떨어지는데 이 왼쪽 앞 그 뇌섬유엽, 그 다음에 축두엽 중에서 이 하축두엽, 그리고 해마 주변의 피질의 이 회백질 양이 굉장히 줄어든 것을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쇠포체가 쇠퇴하거나 아니면 뭐 감소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 스마트폰도 약물에처럼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양들을 너무 늘려놓고 그러면 우린 조절하려고 그걸 맞추려고 하면서 일어난 그런 변화라고 여겨집니다.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어머 내 MRI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많이 쓰죠. 네, 이미 쪼그라들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스마트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는 있지만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운 분 요즘 별로 없을 거예요. 맞아요. 예, 우리 뭐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교수님들 말씀이 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예. 저는 진짜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폰에 알람이 왔을까 봐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렇죠. 예. 근데 스마트폰 중독이 약물 중독과 비슷한 수준의 뇌 손상을 일으킨다니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스마트폰이 굳이 필요 없는 순간에도 계속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좀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게 된다면 스스로 스마트폰에 내가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23.6%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뭐 4명 중 거의 4명 1명에 중에, 가깝게 스마트폰에 의존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쉽게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또 중독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뭐 스마트폰은 우선 내 손 안에 있잖아요. 네. 얼마나 가까워요, 거리가. 항상 쥐고 다닐 수 있고. 그러네요. 그러죠, 바로 뭐. 옆에 있으니까. 그럼요. 뭐 동영상, 뭐 너튜브, 뭐 인터넷, 또 게임, 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렇게 재밌는 게 어디 있겠어요. 과의존 상태로 넘어가서 내 생활에 지장을 주고 병적 상태로 이어져서 불안하고 무슨 뭐 없으면 안 되고 막 일상에 지장이 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또 각자 잘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다는 거. 네, SNS 중독도 중독인데 저는 요즘 쇼폼에 거의 빠져 있거든요. 쇼폼 이렇게 올리면서 쭉쭉쭉 계속 올리다 보면은 거의 그쵸. 1시간, 2시간이 사라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쇼폼 같은 콘텐츠도 중독에 빠지기 쉬운 콘텐츠들인가요? 우리가 살면서 긴 시간 동안 사색하고 또 능동적으로 뭔가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도 그렇게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네. 아주 그냥 잠깐 동안 이렇게 자극적이고 쾌감을 느끼게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웃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시간 안 안 줘요. 줘요. 예. 근데도 재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쇼폼이 뭐 디지털 마약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중독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쇼폼의 길이가 짧은 만큼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많아서 더 중독에 취약해지는 것 같아요. 디지털 마약이라는 표현이 착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스마트폰이나 쇼폼 같은 중독은 우리 성인들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더 쉽게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청소년의 뇌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성인의 뇌보다 좀 취약하다, 중독에 취약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의 뇌는 특히 이제 뇌는 굉장히 빨리 성장하지만 한 청소년기 이후까지 아니면 뭐 20살 넘어서도 남자들까지는 잘 끝까지 안 발달한 게 이게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인데 이런 구조도 청소년들은 조금 취약하지 아직 발달을 다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10대들은 어떤 자극적이거나 보상을 주는 것에 더 끌리게 되어 있는데요. 게임이 주는 재미 또 즉각적인 쾌감 같은 경우 쾌락들은 더 가까운 거니까 그렇고 또 이게 나중에 이제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이제 꾸지람 이런 이제 뒤에 올 위험 같은 경우들은 생각을 조금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기의 뇌가 이 성인에 비해서 중독에 더 취약한 상태인 것 같네요. 그러면 도파민 분비의 경우도 청소년기에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걸까요? 도파민의 자극은 성인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전전두엽에서 그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그 전전두엽에서의 그 글루타메이트 분비를 통한 이제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파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청소년들은 자극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독에도? 어떤 중독성 물질이나 대상을 접하게 되면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각종 중독에 깊게 관여하는 도파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도파민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중독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도파민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지만 도파민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인간은 물론 동물이 행동을 실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도파민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흑질에는 기저액의 선조체와 전두엽 등의 도파민을 분비하는 뉴런의 핵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흑질에 있는 뉴런이 행동을 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되는 거죠. 30세가 넘으면 우리 뇌에서 매년 흑질의 뉴런 수가 조금씩 감소하는데요. 많이 감소되어서 30%가 손실되면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동이나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 느려지게 되죠. 흑질의 신경세포는 사람에 따라 유전적으로 빨리 감소하기도 하고 특정 독성 물질에 의해서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주된 치료 방법은 임시로 도파민의 전구체인 L도파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 우리의 성격도 결정합니다. 1970년 심리학자 그레이는 사람의 성격이 밭으로 불리는 행동 활성화 체계와 빛으로 불리는 행동 억제 체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비스가 작용하는 데에는 세로토닌이, 바스가 작용하는 데에는 도파민이 주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바스와 비스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행동을 수행할지가 결정되고 큰 의미에서는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바스는 도파민을 통해 원하는 것들과 관련된 단서에 우리를 민감하게 만들고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해서 행동을 추진하게 하는 강한 동기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도파민은 그것을 생각할 때 흥분과 희열을 느끼고 또 희망감과 행복감을 경험하게 만들죠. 도파민은 학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에게 이득되는 일만 합니다. 이익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도 넓은 차원에서는 뭔가 보상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보상을 주는 일을 하게 되면 유쾌한 기분을 느끼게 되니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얻었고 다시 그 행동을 했는데 보상이 계속되면 그 행동은 더 강화됩니다. 심리학자 스키너는 그런 현상을 조작적 조건화에 의한 학습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행동의 결과가 좋으면 그 행동이 습득된다는 개념입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이득이 될 행동을 선택해서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놀이동산에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도파민이 많이 작용하는 사람은 그곳에 가면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탈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으면서 멋진 이성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만 도파민 수준이 낮고 행동 억제 체계가 강한 사람은 거기 가면 돈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아서 전염병에 감염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것도 도파민에 의한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행동, 옷을 고르는 행동,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행동도 도파민에 의한 유쾌한 느낌과 관계가 있습니다. 변비약 광고에서 유쾌 혹은 상쾌라는 표현을 하고 또 쾌변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도 배변 행동에 도파민이 작용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행동을 하면서 뭔가 결과물을 얻었을 때 도파민이 꽤 많이 분비됩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에서 손맛을 느낄 때, 사냥으로 노리던 동물을 잡았을 때, 또 찾던 귀한 식물을 채집했을 때가 그럴 때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모든 중독이 도파민과 관련이 있고
또 필로폰이나 코케인처럼 직접적으로 뉴런이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게 하고 또 재흡수를 차단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세상에 도파민과 관련된 그런 위험 요인들이 존재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도파민이 우리 인간에게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일 수도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란 점입니다. 중독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도박 중독인데요. 최근에 청소년 도박이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맞아요. 이 경찰청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제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네. 10년 동안에 우리 10대 청소년 도박 환자가 무려 8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청소년이더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서 교수님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예, 이 도박 사이트, 특히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는 더 그렇고요. 그 가입이나 인증 절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또 문제는 이 청소년들이 도박을 일종의 게임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이런 이제 인형 뽑기 같이 크레인을 하는 크레인 게임이나 카드 게임이나 또 스포츠 게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도박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청소년 도박 중독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도박을 위해서 2차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 교수님,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가요?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요, 2020년 소년 범죄, 강도 범죄만 일으킨 사람들이 강도 범죄 동기를 살펴보니까 1위가 유흥비나 도박비 마련이었습니다. 21.9%의 소년범들이 이 그 강도 범죄를 도박이나 유흥비 마련 때문에 와. 저질렀다라고 보고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청소년 이 중독 문제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중독을 개인의 문제로 좀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뇌는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중독 상태가 되면 뇌가 거기에 맞춰 변하고 그렇게 변화된 뇌는 결국은 본인의 의지만으로 하기에는 이제 힘든 상태가 되죠. 그래서 중독 환자들을 우리가 환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중독 환자들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처럼. 맞아요. 그런데 시작 단계에서는 어떻게 했었더라도 일단 중독 상태가 되면 뇌가 변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치료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처벌로 감옥에만 가두고 나면은 다시 나와서 또 중독을 할 수 있는 재발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끊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네. 혼자만이가 아니라 같이 사회가 같이 나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중독을 대할 때 나는 의지로 이겨낼 수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들, 이 두 유형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중독이라는 거는 의지가 아닌 치료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이걸 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가 뭐 언제든지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중독에서 벗어나서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본인이 중독에 빠졌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또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하지 인정, 말고요. 예. 사실 저희 뇌는 쾌락과 이 고통 같은 곳에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립의 메커니즘이에요. 양팔 저울 같아서 도파민이 계속 쾌락을 주었다면 그쪽으로 이 저울추가 기울겠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런 물질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고통스러운 겁니다. 괴롭죠. 보상을 받고 쾌락을 느꼈던 만큼 괴로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그냥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중독 행동을 하지 않으면 괴롭지만 계속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뇌의 이 항상성의 기준치가 예전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분명히 뭐 치료, 특히 이제 그럴 때 혼자는 어렵죠. 그러니까 네. 전문가의 중재가 필요하고
중재가를 하게 되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선인 건 자기가 중독에 빠졌고 중독을 인정하는 것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도움을 청해라. 예. 근데 저는 인터넷에다가 이것저것 검색을 많이 해보는데 요즘 도파민 디톡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이런 것들 검색어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궁금합니다.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런 아주 그런 기대에 부응할 만한 그런 방안은 없고요. 지금 눈 반짝반짝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쉽게 그냥 뭐 운동 같은 걸 하면 좋아진다. 운동. 이건 너무나 네. 쉬우면서도 효과도 큰 이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잠시 그런 것들을 잊을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운동을 하면 신체에서요 굉장히 긍정 호르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 도파민 아까 얘기한 그 적당한 수준의 기분 좋게 그다음에 뭐 세로토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만족감을 높여주고 엔돌핀 많이 엔돌핀. 들어보셨죠? 예, 또 뭐 기분이 막 좋아지는 엔돌핀도 나오고 이러면서 운동을 하면서 어딘지 모르게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그 고통 이런 부분이 잊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지고 예, 이렇게 해서 중독으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습니다. 성 교수님 결국은 운동인가요? 예, 아주 또 이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운동이 끝난 다음에 찬물로 샤워를 하면 도파민 수준이 올라간다. 찬물이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찬물에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 아드레날린이 확 증가했다가 오. 조금 지난 다음서부터는 도파민 수치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그냥 이 처음보다 한 2.5배 정도가 증가했다 그래요. 만약에 한 2.5배 정도가 도파민이 증가했다면 뭐 약물에 의한 증가 정도를 육박합니다. 네, 두 분의 조언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자신의 중독 행위를 인정을 하고 주변이나 전문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가벼운 중독은 운동이나 또 찬물 샤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요거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핫한 과학 뉴스를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과학 이수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수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핵 연료가 수출을 위한 최종 성능 검증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벨기에 원자력연구소와 국제 공동연구로 1단계 검증에서 뛰어난 안전성을 입증한 데 이어 성능 검증 2단계에 돌입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 평평한 판 형태의 핵 연료를 공면용으로 가공해 실제로 고성능 연구로에서 잘 연소하는지 실험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공명 형태로 핵 연료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뿐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2단계 검증까지 마치면 사상 최초로 국산 연구를 통해 핵 연료 수출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핵 연료가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를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수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여러 대의 로봇이 협동해서 스스로 제품을 조립할 수 있게 하는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가상 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 실험을 통해 검증해보는 기술을 말합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 중 로봇 팔이 충돌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최적의 궤적을 찾아내는 모션 지능에 바로 이 디지털 트윈이 적용됐죠. 자동차 서스펜션 제품 제작에 적용해본 결과 로봇 2대가 협동해 조립도구 없이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 오류가 생기면 스스로 복구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이수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열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열전소자의 성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바로
메타 물질 덕분인데요. 메타 물질이란 가로 방향을 늘리면 세로 방향도 동시에 늘어나는 특성을 가진 인공 설계 물질을 말합니다. 연구팀은 이 메타 물질 구조의 특성을 이용해 열전 소자의 신축성과 효율을 모두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자의 접촉면에서 가스나 물이 새지 않게 하는 일종의 패킹인 게스킷에 메타 구조를 적용해 신축성은 최대 35% 이상, 전력 생산 밀도는 20배 이상 높였죠. 이렇게 만든 열전 소자는 어느 곳에든 부착이 쉬워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몸에 붙여 체온만으로도 전기를 만드는 꿈 같은 미래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수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수다! 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상의 도파민 중독부터 도박,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중독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솔배 씨 어땠어요? 일단 내년 버킷리스트를 새로 추가해야겠어요. 뭘로요? 스마트폰 사용량 줄이기 대신 운동하기. 운동 좋습니다. 운동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두 분 교수님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김 교수님 어떠셨어요? 중독은 뇌질환의 일종으로서 치료를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예방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서 교수님은요? 예, 실제로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정말 재미있게 과학을 풀어주시고 또 중독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정말 저도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두 분 조언 오늘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